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 이더리움 차트를 좀 기술적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좀 과거 차트부터 현재 차트까지 흐름을 좀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그 비트파이넥스 기준으로 일본 기준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면 현재는 5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2, 3일 동안 장대 양봉이나 하나 정도만 출현을 해준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그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고요. 지수 이동 평균선의 일봉 기준 골든 크로스. 두 번째는 음운 구름대 이탈. 음운 구름대 이탈을 상승 돌파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현재로서는 아직 진행형이라서 결과적으로는 아직 좀 더 봐야지 알 것 같지만 과거 차트를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수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과거 차트를 보면 로고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시장에 상륙을 하고 나서 이제 최초로 이때는 사실은 근데 이 지수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할 때예요. 차트가 생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차트가 어느 정도 이제 생성이 되고 이제 시세가 좀 본격적으로 분출되는 구간 이후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 이때 뭐 쭉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정이 와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고 이후에 이제 다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때는 8월 5일 이때는 7월 14일 약 뭐 한 보름 정도 간격으로 골든 데드 크로스 이후에 다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는데 이후에 보면 이 시점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이제 쭉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살짝 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모습을 계속 유지하다가 또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매매만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이때까지는 뭐 보유를 했다고 보니까 이 위에서는 팔지는 못했겠지만 하나로 한 100만 원 가까이에서는 매도를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매매만 하더라도 이때 사서 뭐 이때 팔고 한 30만 원에 사서 한 100만 원 정도에 팔 수 있는 기회였죠. 이때는. 그리고 이후에도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하고 또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죠. 이때가 날짜가 4월 27일. 그리고 이건 사실 얼마 못 가서 다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제 이때 이후거든요. 이때 이후에 데드 크로스 발생하고 쭉 50 EMA를 기준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쭉 빠졌어요. 그게 이제 약 6월경이라고 보면 지금 뭐 7, 8개월 가량 뭐 계속적인 하락을 발생을 하고 50일 EMA를 저항을 받다가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이제 음운구름대가 형성이 되고 음운구름대 50일 EMA 그리고 계속적인 하락 골든크로스 없이 계속적인 하락을 발생을 하다가 사실은 이때도 되게 뭐 약간 예측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때 매매를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때 좀 매매를 하긴 했는데 이거 저점 찍고 어느 정도 바닥을 지켜주면서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해서 이때 들어갈 수 있는 사실 기회였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상 또 이때가 또 벡트 거래소 오픈을 앞두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이제 상승 가능성을 많이 엿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트라이앵글 패턴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구름대만 뚫고 올라가면 이제 좀 상승장으로 추세 전환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예측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예상과 반대로 이게 딱 겹쳐지기 일보 직전에 이제 장대 음봉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하락을 했거든요. 이때 뭐 비트코인 ETF가 밀리기도 했고, 벡트거래소 연기가 또 발표가 되기도 했고, 이런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쫙 밀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20일 EMA를 돌파하면서 이제 지금은 현재 50일 EMA까지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때랑 다른 점은, 이때는 이렇게 수렴 구간을 거치긴 했지만 50일 EMA 상방으로 올라타지는 못했었어요. 지금은 상방으로 올라탄 상태였고, 사실 이때 골든 크로스가 나오더라도 그 장기 이동 평균선하고 단기 이동 평균선의 각도가 그렇게 이렇게 이 각이 90도에 가까울수록 그 상승 신호가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때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아니었어요. 올라가더라도.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때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가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뭐 베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내가 이 9만 원, 9만 원 5천 원 하나로 이 지점이 깨지면 손절을 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대 수익은 한번 쭉 가져가 보겠다. 그러면 뭐 나쁘진 않은 구간인데, 사실 지금부터 9만 5천 원까지 하락한다고 하면 그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좀 많은 하락이라서 한번 하락률을 한번 살펴볼까요? 뭐 40%가 넘는 하락률이라서 사실은 또 이 저점을 뚫리는 거를 각오하고 매매하기는 좀 쉽지 않은 구간이고, 그러면 좀 보수적으로 다가가면 나는 좀 여기서 매매를 진입을 하고 싶은데, 어, 좀 이 일본 기준으로 최저점을 뚫리는 거는 40%의 손실이니까 너무나 큰 부담이다. 그러면 이 50일 지수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했을 경우에 나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도 되게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 한 6% 정도 손실을 감내하고, 기대 수익은 직접 매물대를 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39.28%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나름 괜찮은 뭐 매매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뭐 단타로 막 되게 단기 매매 스캘핑도 해보고 장기 매매도 해보고 했는데, 느낀 게 있어요. 느낀 게 뭐냐면, 단기 매매의 특징은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현금화를 하면 조금 더 괜히 심리적으로 돈을 벌었다는 느낌이 더 확정적으로 드는데, 왜냐면 이제 현금화를 했으니까. 근데 시장을 떠나지를 않을 거고 계속 단타를 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다음 투자 시점에 또다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는 누구도 보장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9번을 성공을 했는데 한 번을 크게 실패하면 결국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내가 현금이 차곡차곡 잔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100%내 돈이 될 수 있지는 않다는 거죠. 시장을 떠나진 않는 한.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는 또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계적인 매매가 상당히 중요해요. 단기 투자는. 그래서 장기 투자는 하면 막 이렇게 차트가 흔들리면서 내 잔고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잔파동, 소파동에서 내가 뭐 수익과 손실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큰 방향성을 목표로 하는 거라면, 어, 단기 투자를 하면서 그 부어야 되는 개인의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안했을 때, 뭐 좋은 지점을 이런 지점을 잡았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이렇게 막 갑자기 과열되는 시장에서 장기 뭐 이때 진입을 했는데 난 장기 투자를 하겠다 막 이럴 때 진입을 해서 난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죠. 이때는 오히려 이때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다가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산이 좀 이렇게 최소한 거품이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고 좀 비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기다. 근데 이 자산이 충분히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장기 투자를 좀 보셔도 되는 좋은 시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은 현재는 제 개인적으로는 단기 투자보다는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 다시 한번 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시장이 과열이 되면 적당한 부분을 익절을 하거나 아니면 단기 대응, 그때부터 이제 단기 대응으로 좀 가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뭐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 마이너스 6%의 정도의 손실을 각오하고 기대 수익은 약 38% 정도까지도 지금 일본 기준으로는 볼 수 있는 상황이면, 이더리움은 지금 진입해 볼 수 있는 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어, 혹은 나는 좀 더 기다려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 또 20일 EMA까지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지, 혹은 20일 EMA를 깨고 내려온다면 사실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만약에 차트가 여기에서 즉각적으로 상승을 못하고 이 50일 EMA도 지지를 못 받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 20일 EMA도 사실 깨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깨진다면 이 저점을 기준으로 이 사이에서 좋은 구간에서 한번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 라인을 손절로 각오하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손절을 크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시점이 길게 보면 어떤 좋은 우리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15만 원에 조금 많이 샀다. 근데 뭐 이게 한 10만 원까지 내려왔다. 그래도 뭐 저는 크게 생각은 안 해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안 한다는 생각을 지금은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시장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졌나 보면, 잠깐만요. 자세히 대입을 해볼게요. 고점 대비 바닥 기준으로 보면 한 94%, 5%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저는 최소 지금 시점이 뭐 그렇게 여기서 더 많은 하락을 보여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기반은 뭐냐면, 저는 그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퍼블릭 블록체인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이더리움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이 노란색 박스 꼬는 구간은 차트 관점으로도 팔링 웨지에서 이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보이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0불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검정색이 거의 뭐 1불 0, 그 0불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달러로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검정색 그어놓은 라인이 이제 0불인데, 0불이면 사실 이 시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전에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노란색으로 1월 11일부터 한 5월 15일까지를 이렇게 그어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1월 달에 이제 벡터 거래소 오픈도 있고 2월 달에는 비트코인 ETF 관련돼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나기도 하는데, 이 구간에서 좋은 자리는 또 한 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그러니까 좋은 자리라고 하는 게 이 구간에서 9만 원, 뭐 이더리움 뭐 9만 원짜리가 나온다 이런 말이 아니라, 뭐 10만 원짜리 나온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입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상승을 하다가 뭐, 그러니까 적당한 조정이 들어오는 자리를 저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뭐 이렇게 쭉 올라가기 갔다고 가정을 하면 한 번쯤은 이런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런 자리가 2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좋은 자리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확실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고점에서 내려오고 다시 저점을 찍고 그 반등이 나왔지만 직전 고점은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그 직전 고점이었던 것까지 반등은 나오지 않고 그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고점, 직전 고점이었던 부분을 뚫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상향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하락을 할 때는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물론 여기서 저점을 깨는 데는 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시장은 점점 침체기를 겪기 때문에 폭은 점점 적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9만 원이라는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 시장이 긍정적인 비관적인 시장에서 긍정적인 그러니까 낙관적인 시장으로 추세 변환이 됐다는 어떤 근거를 가지려면 이 직전 고점은 한번 뚫어줄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250불 정도가 되는데 240불 정도. 만약에 이 구간을 강하게 상승 돌파해서 다시 한번 조정이 온다고 하면 이 연태까지와는 패턴은 어떤 다른 패턴이 발생이 한다는 거죠. 저점은 계속 낮아지고 고점 역시 이 직전 고점보다는 계속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직전 고점이었던 부분을 상향 돌파하고 그 부분이 이제 지지로 바뀐다면 이 부분에서는 많은 매수세가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20만 원일지라도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의 시장이 되면 많은 트레이더들이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매수의 기회를 보거나 어째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에 좀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좀 활기가 돌지 않을까라는 시기가 이 1월 달부터 5월 달 사이에는 한 번쯤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앞으로의 시장은 예전처럼 비트코인이 오르면 다 오르고 비트코인 떨어지면 다 떨어지고 이런 시장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은 더 어려워져요. 예전처럼 이렇게 갑자기 쭉 올라가고 이런 거는 사실 없을 것 같을 확률이 높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등락은 발생을 하겠지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넣어놓으면 그냥 쭉 올라가고 뭐 한 달 만에 쭉 올라가고 이랬는데 되게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도 예전에는 뭐 파동이 되게 그냥 올라가면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갔지만 만약에 1시간 봉으로 보면 지금은 막 이렇게 흔들어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개미들이 쉽게 돈을 벌기는 어려운 시장으로 점점 가겠죠. 주식처럼 점점 어려워지겠죠. 만약에 그래서 이런 데서 좋은 자리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리플 뭐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좋은 자리에서 잘 잡으면 좀 뭐 홀딩해 볼 수 있는 좋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지금 각국 정부에서도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뭐 암호화폐 기반 서비스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서비스를. 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지금 계속 그런 추진 중이고 이제 각국 정부들이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분위기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시점에 어떤 계기가 돼서 ETF 같이 어떤 계기가 돼서 시장을 좀 유동성을 많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갑자기 좀 예기치 않는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제가 바라봤을 때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 범위에 항상 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말이냐? 오르냐 내리냐. 예측은 두 가지잖아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예측은 언제나 깨졌던 것 같아요. 아예 못 오르던가 여기를 갔는데 여기 정도 올랐으면 이제는 조정을 받아야 될 시기다 하면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가던가. 그러니까 이번 하락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뭐 이 정도
반등 나오고 여기에서 횡보할 때 이렇게 수렴 형태 만들어줄 때 이제 다시 한번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빠졌어요. 빠지니까 오 예전에 뭐 이해관계가 많았던 매물대에 접근을 했다.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또 빠졌죠. 그럼 이거 가격 너무 싼 거 아니냐 20만 원. 근데 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변동폭을 가져요. 그러니까 저점이 잡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언제나 저점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5만 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5만 원까지 내려가면 마음은 좀 아프겠지만 어때요? 시장을 크게 봐서 이 시장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난 앞으로 가야 될 시장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공간이. 그리고 이거는 시작일 뿐이고 이 위에 얼마나 더 있을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 하는데. 저는 사실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물론 기간은 좀 길게 걸리겠지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범위 내에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범위 내.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죠. 그래봐야 꼭 400만 원이잖아요. 이때가 240이었습니다. 예전의 비트코인 2,400만 원이 이더리움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막 이 잔파동에 막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단타 트레이더 입장이고 저도 단타도 많이 해봤는데 뭐 지금은 단타보다는 좀 긴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가능성이 있는 코인 위주로. 그렇게 봅니다, 저는 시장을. 스텔라 루멘은 사실 일본 관점으로는 되게 안 좋죠. 이더리움이랑 다르게. 지금 지수 이동 평균선 20일 단기 이동 평균선으로 보고 있는 것까지도 저항을 받고 있는데 차트 매매로서는 지금은 좀 이더리움이랑 퀀텀이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요. 대부분 20일, 50일 사이에 있는 게 많아요, 알트코인은. 퀀텀 한번 볼까요? 퀀텀 USD. 퀀텀도 BTC 마켓에서는 좀 괜찮아 보였는데 그 US 달러로 보면은 그 현재로서는 이더리움만큼 긍정적이진 않네요. 50일 EMA를 좀 지지받고 올라타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비트파이넥스로 봐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지금 비트스탬프도 이더리움은 지금 확실히 50일 EMA 올라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중요한 갈림길에 놓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각도 자체도 여기서 뭐 2, 3일 안에 양봉만 크거나 발생을 해준다면 음운그램대 이탈과 동시에 골든 크로스까지도 노려볼 수 있고 게다가 더 희망적인 거는 BTC 마켓이에요. 언제나 BTC 마켓에서 이렇게 상향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추세를 어느 정도는 다 이어갔었거든요. 과거의 차트가. 현재는 게다가 이제 음운구름 때는 완전히 상향 돌파했다고 보고 이제 골든 크로스도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이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음봉이 많이 출현하지 않는다면 사실 BTC 마켓이 이렇게 나오기 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비트코인이 내리면 알트코인도 같이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더리움도 같이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고 이더리움 횡보하거나 가격이 좀 빠져야지 이게 내리는 건데 만약에 시장 자체가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을 겪는다면 이더리움도 같이 하락을 하겠죠. 비슷한 비율로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게 요만큼 내려오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그렇다고 알트코인들이 다 횡보하는데 갑자기 비트만 올라가냐 지금 상황에서 그러기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죠. 뭐 벡트 거래소가 오픈을 해서 벡트에 뭐
비트코인만 상장이 되어 있으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지금 찌라시가 벡트에서도 알트코인 상장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1순위가 아마 이더리움일 거예요. 혹은 리플인데 리플은 아마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말도 많고 리플사가 뭐 이게 주식회사냐 아니냐라는 말이 많아서 사실은 영리재단이냐 아니냐라는 말이 많아서 리플을 바로 벡트에 상장시키기에는 좀 벡트 자체도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정황상 콘스탄티노플도 있고 그리고 POS로 전환이 되게 되면 지분 증명으로 가야 되는데 이더리움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나 금융 관련 금융 세력들이나 뭐 이런 생각을 저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지금 좋은 기회이긴 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은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게 사실은 이더리움이고 그거와 이제 견주어 볼 만하게 이제 좋은 게 뭐 리플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이더리움하고 리플은 가야 할 길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같이 공존하면서 성장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가 더 많이 올라서 나에게 수익률을 주느냐 이건데 수익률이 뭐 하나는 뭐 100%뭐 하나는 뭐 2배 올랐는데 하나는 1.5배 오르면 어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2배 오르는 거를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방향성이 위로 가냐 안 가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코인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만 있냐 뭐 이게 2배 가니까 이걸로 옮겨 타고 뭐 저게 또 오른다니까 저걸로 옮겨 타고 하면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좀 우직하게 예? 하나를 바라보면 그게 시세가 터질 때까지 좀 가지고 기다리는 게 낫지. 주식 같은 거 하는 사람들도 아 내가 팔면 오른다 이러잖아요. 내가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면 그때야 반등이 나온다. 예.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관심 코인으로 등록해 놓은 것도 매번 방송에서 얘기하는 뭐 그 정도예요. 여기 추가하면 라이트 코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POW에 대표되는 게 비트코인이고, 예, 가장 역사가 오래되기도 했고, 가장 높은 해시 파워를 보유하기도 있지만, 이제 라이트 코인이 보통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논리로 돌아가거든요. 라이트 코인이. 근데 이제 투자금이 너무 적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어려워서 라이트 코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POW고 동일한 방식이고 더 높은 시장 참여자가 존재하고 예, 더 희소성이 있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 같아요. 이거는 만약에 수익률이 더 낮더라도 라이트코인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 같으면은 만약에 POW 관련된 코인 중에 어떤 희망적인 걸 하나 선택을 하라고 하면 라이트코인이랑 비트코인이랑 뭐 기능상 큰 차이도 없고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2100만 개로 더 채굴량도 적고 이거는 아마 한 8천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양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비트코인보다 몇 배 더 많고 상위 100명한테 48%의 라이트코인이 쏠림 현상도 너무 강하고 라이트코인을 사실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딱 한 개예요. 스위스 ETP에 포함이 됐어요. 이게 라이트코인. 그리고 앞으로 ETF가 나오면 라이트코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스위스 ETP에 포함된 게 이거 라이트코인이거든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 캐시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봤는데 지나치게 너무 많은 하드포크를 실시를 하면서 분열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게다가 이게 기반이 POW거든요. 그럼 POW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많은 전력 소모가 있고 해시 파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차피 POW인 알고리즘을 가진 코인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하는 게 낫죠, 이걸. 예, 이게 나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고 게 낫고, 물론 이더리움도 지금 POW입니다. 채굴 부상이 3위더고요. 요번에 콘스탄티노플이 적용되면 아마 2위도로 약 30%가량 채굴량이 낮아질 거고, 일부 POS한테 이자 지급 방식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각에서 도는 얘기는 32이더를 예치하게 되면 연간 수익률이 5%다라는 얘기가 있죠. 32도 해봐야 뭐 한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안 되겠나요? 500만 원인데 5%의 이자라 뭐 나쁘진 않죠. 근데 가격이 더 올라준다면 또 얘기는 다른 거고. 근데 시장이 하락할 것 같은데 갑자기 양봉을 또 띄우고, 여기서 양봉이, 여기서 이제 횡보하다가 양봉 나왔잖아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어려워진 것 같아. 이게 이제 양봉이 나와서 지지부진 하다가 갑자기 양봉이 떴어요. 근데 음봉으로 그 밑에까지 빼버리고 다시 갑자기 꼬리 달리면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와,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든다? 단타 대응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갑자기 올려버리고 갑자기 빼버리고 막 흔드는 게 장난이 아니죠. 여기서도 양봉 뜨자마자 바로 음봉으로 오히려 지지를 받고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빼버리죠. 여기서도 흔드는 게 되게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네오가 좀 차트가 좋네요. 지금 보니까 이더리움하고 비슷한 차트 형태네요. 네오도 한번 기대해 볼 만 하겠는데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오, 퀀텀, 이더리움 정도는 뭐 며칠 내에 좀 급격한 상승이나 뭐 그런 게 한번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오는 아마 거래량 관점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할 거예요. 네오. 네. 그러니까 이때 막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했을 때 이후에는 뭐 거래량이 없잖아요. 지금 흘러내리는데도 거래량이 없고, 누군가는 과거에 비해서 사고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다고도 보기가 어려운 단계고, 그쵸. 이때만큼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캐시가 긍정적인 게, 이때 거래량보다 더뭐 두세 배 많은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때 이만큼 터졌다면 이만큼 터졌거든요. 근데 지금 네오는 뭐 그래 보이지도 않네요. 네오도 상당히 뭐 쉬워 보이진 않네요. 그나마 이오스는 좀 난 게, 그래도 뭐 이때 거래량보다 오히려 더 터지긴 더 터졌어요. 일본 관점으로 터지긴 터졌는데,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뭐 좀 약간 고점 대비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이오스는 단점이 또 뭐냐면 이 차트가 이게 상장이 늦게 됐어요. 비트가. 그래서 이 이전의 차트를 볼 수가 없어서 이거로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트론 한번 볼까요? 트론도 보세요. 뭐 과거에 많이 상장했던 거래량만큼 지금 거래가 안 나와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국가마다 뭐 다 다르니까 선호하는 코인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업비트 정도면 뭐 상야 뭐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거래량이 좀 많은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이더리움 보세요. 이게 특징이 딱 보이잖아요. 비트코인 캐시. 이게 얼마나 의미가 좋아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는 되게 투자하기가 어려운 게 흔드는 게 되게 심해요, 진짜. 이렇게 올리고 또 빼네요, 또. 상황을 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또 내년 2019년이 다가오죠. 한 1년간 거의 하락장을 견디고, 아마 현재까지 지금 코인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은행에다가 예금 넣어놓고 매일 이자가 얼마 붙었는지 안 보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떤 투자를 진행하면 계속 수익이 나길 바라는 거예요. 사실 그 돈은 그냥 사이버 머니? 그냥 인터넷 상에서 나한테 보여주는 숫자일,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팔지 않는 한. 팔아서 이거를 접고 딱 나오지 않는 한. 이 시장에 계속 참여하고 있으면 돈은 언제나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줄었다고 너무 기죽어하거나 늘었다고 오히려 너무 자만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금방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시드머니를 어느 정도 지킬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내가 지켜내야 된다는 생각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3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예를 들면 1억이 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하락장을 맞이해서 이 돈이 뭐 1,000만 원, 뭐 90% 하락하면 1,000만 원이죠. 500만 원 될 때까지 방치하는 건 좀 좋지 않은 방법. 내가 3천 갖고 투자했는데 1억을 보통 찍으면 사람들이 다시 5천 정도로 돌아오면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되게 혼란에 빠져요. 나는 1억을 받거든. 근데 내 돈은 3천인데 5천이면 2천은 번 거잖아요. 많이 버는 거죠, 사실. 그런데도 되게 만족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까여서 2천 되고 1천 되면 이때를 또 생각을 하죠. 그리고 본전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항상 현 시점만 봐야 돼요, 현 시점. 내가 1억을 벌었다. 그럼 내 돈이 3천만 원에서 1억을 벌었다. 뭐 이런 어떤 뭐 7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 이런 복잡한 거보다 나는 1억을 벌었는데 이게 내 원금이구나. 그럼 나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을까? 후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5천만 원이라는 돈은 현금 관망을 하고 나머지 5천만 원만 계속적으로 코인으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이 5천만 원은 정말 내가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오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냥 홀딩을 하겠다. 그래서 평생 안 오면 이 돈은 그냥 평생 묵혀두겠다.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그게 코인이 아니라 뭐 다른 시장이 됐던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데 뭐 그냥 돈만 생기면 1억이니까 여기서 내가 3천을 안 넣고 6천을 넣었으면 지금 2억이 됐을 텐데 그럼 지금이라도 있는 돈을 더 벌면 여기다 박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약간 사기를 당하는 전형적인 패턴이잖아요. 돈을 좀 한번 확 따게 해주고 더 많은 자본을 갖고 들어오게 이제 그 도박판에 더 많은 자본을 갖고 들어오게 유도를 하다가 그러면 이 높은 데서 산 돈은 잃기가 되게 쉬운 돈이 돼서 꼬꾸라지면은 뭐 이때 샀던 거보다 여기다 돈을 더 많이 넣으면 순식간이죠. 그래서 돈 좀 벌었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좀 잃었다고 너무 우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죠. 너무 그 내가 투자했으니까 난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하면 더 힘들어져요. 저도 많이 잃어도 받고 또 수익도 많이 나 봤는데 이게 다 부질없더라고요, 부질. 결국에는 한순간에 벌었던 것도 다 날릴 수가 있고요. 다시 한순간에 어느 정도까지 복귀할 수가 있고. 근데 벌었던 걸 날리긴 되게 쉬운데 복구하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심리 상태도 되게 망가져 버리고 그리고 시드머니가 만약에 많은 손실을 보면은 다시 이걸 복구하기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항상 좀 어느 정도 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를 다 벌려고 이 차트가 움직이는 걸 100%를 다 벌려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욕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을 보게 되면 엄청난 큰 손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2,400만 원일 때 그때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 안 하고 전 진입했다고 봐요. 왜냐면 이때 한국만 김치 프리미엄이 50%였어요.
저는 이거를 보고 너무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될까? 아니, 우리는 인터넷 쇼핑만 할 때 어떤 물건을 하나 살 때 5% 심지어 3%만 싸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싼 사이트에서 매매를 하고 해외 직구를 하면서 예?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뭐 복잡한 절차를 걸침에도 불구하고 싸게 사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코인이라는 게 좀 되게 정체성을 확실히 알기가 어려운 건데 초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50%의 해외보다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사면서도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샀다는 거는 좀 반성을 해야 될 일이긴 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무서웠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한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기 시작을 하고 한 1500만 원 넘어가니까 막 40% 50% 이렇게 붙었어요. 저는 사실은 40% 붙기 전부터 한 10 몇 프로만 프리미엄이 넘었을 때부터 거래를 손을 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비트코인 한 900만 원에서 그 정도였다면 그 이후로 24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되게 속은 쓰렸어요. 아, 이거 투자해야 되나? 계속 이런 생각이 저를 끊임없이 유혹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있는데 지금도 거래를 해야 되나? 거래를 해야 되나? 거래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저도 단기 매매로는 거래를 했어요. 내가 컴퓨터에서 보고 있는 순간에만 매매를 하자. 안 보고 있을 땐 다 팔아두자. 왜냐면 이 김치 프리미엄 50% 가까운 게 언제까지 유지될 거라고 전 생각은 안 했는데 뭐 일부 게시판에서는 한국은 기본 50% 깔고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적용을 하는 거죠. 아니, 같은 물건을 50% 비싸게 주고 사는 게 이게 뭐 말이 안 되죠. 그 재정 거래가 해외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시간 문제였었죠, 폭락은. 근데 저는 그때 생각을 하면서 김치 프리미엄에 맡기는데 900만 원부터 2,400까지, 그러니까 900만 원대부터 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논리를 계속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가지, 그래도 가지, 계속 가는데 너 그래도 안 들어올래? 계속 간다. 1500, 1700, 1900.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뭐 정상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근데 결국에는 뭐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죠, 지금 그때까지. 아마 이 김치 프리미엄이 사실 한국 투자자들을 더 어렵게 한 것 같아요. 50%의 김치 프리미엄. 너무 힘들게 했죠, 그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오도 비트렉스 기준으로 차트가 뭐 나쁘진 않네요. 네오도 근데 네오가 BTC 마켓이군요. 달러로 안 봤군요. 달러로 한번 보고 방송 종료할게요. 네오도 뭐 50일 EMA를 상향 돌파하진 못해서 현재로서는 제일 좋아 보이는 차트는 이돌이인 것 같아요. 뭐 그 다음엔 퀀텀 정도 볼 수 있는데 사실 현 시점에서 퀀텀을 투자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라서 리플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리플은 이미 약간 좀 붕 떠 있는 상태라서 지금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되게 심하기도 하고 호가도 이렇게 이런 식 움직여갖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투자하기. 과거에 제가 좀 리플을 투자 많이 해봤을 때 되게 어려워. 이렇게 막 수직으로 상승하고 막 내리꽂고 막 싼 지점에서 잡아서 좀 큰 수익 내기는 되게 좋은 코인인데 이 변동폭을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저는 사실은 지금은 약간 리플이 많이 떠 있다고 생각을 해갖고 만약에 리플이 많이
다시 한번 저점을 깬다면 그때는 매수를 한번 해볼 생각은 있어요. 지금 유일하게 좀 계속 자리를 지켜주면서 좀 가고 있는 게 리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9월달 저점을 안 깬 코인이 몇 개 없는데 아마 그게 리플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9월달 저점을 안 깬 거. 9월달이 막 이더리움은 막 거의 200불 가까이 됐거든요. 지금 훨씬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러니까 그만큼 리플이 뭐 상용화에 가까워졌다 뭐 이런 말도 많아갖고 좀 여러 가지 영향은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현재로서는 이더리움이나 그냥 나는 대세코인, 그러니까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비트코인만 매매한다. 뭐 그런 관점으로 다가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근데 차트 흐름은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뭐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역헤드앤 숄더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왼쪽 어깨만큼,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네. 넥라인이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겠고. 근데 이 꼬리 기준으로 또 보면 한 이런 식으로도 잡을 수 있겠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개인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인데 대충 어깨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보고, 여기에서 만약에 넥라인만 상승 돌파하게 되면 50일 EMA도 뚫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땐 긍정적인데, 지금은 20일 EMA 애매하게 걸쳐 있고 내일 상황이 양봉 마감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동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매수를 받아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음봉이 나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전략만 있으면 매수 받기는 뭐 완전 안 좋은 자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좀 근거가 좀 애매해요. 이더리움처럼 지금 좀 어떤 그러니까 진입 근거가 좀 확실한 코인도 있는가 반면에,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는 그렇진 않아요. 이더리움은 지금 괜찮죠. 그 지수이동 평균선 관련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히려 눌리면서 다시 한번 50일 EMA 만약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130불 초반에 도달하면은 또 기회가 한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로 한 14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상당히 또 재밌게 지켜봐야 되는 게 이 MACD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MACD가 재밌게 이 시점 이후로는 계속 그 하방에서 존재했어요. 음의 영역에서 존재했는데 최초로 이제 양의 영역으로 올라서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번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MACD의 그 저점이 이렇게 계속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 매매 관점은 아니고 장기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은 계속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크게 보면 상승 다이버전스로 볼 수 있지 않냐. 그리고 6월 달 이후로, 그 5월 25일 이후로 최초로 MACD가 그 음의 영역에서 양의 영역으로 지금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MACD만 보고 매매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냥 이게 양의 영역으로 상승 돌파하면 매수를 해서 음의 영역으로 하락하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분한테는 이게 지금 진입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아직까지 MACD가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음의 영역에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좀 차이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뭐
커브라고 제가 이제 그 비트고수 채널이, 그러니까 스펀키님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차트 분석을 해주는 이제 캘린더라는 분이 있는데 요거 지표를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어서 봤는데, 사실 저는 어떻게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한 거는 이제 추세가 전환되려면 뭐 이런 지표값을 설정을 하고 반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 얘기만 들었을 때는 지금 이 하락하는 이 선이 조금은 완화가 되면서 이제 좀 약간 반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저 차트는 어떻게 보는지 몰라서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등록만 해놨는데 뭐 사실 참고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MACD도 지금 양의 영역으로 돌아섰네요. 이것까지 보면은 상당히 저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20만 원만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로 20만 원 돌파해주면 좀 더 확실해질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도 뭐 블록틱스 이런 걸로 장난치고 그러네요. 피백스 이런 걸로. 기회만 되면 장난치는군요. 아무튼 뭐 방송 여기서 종료할게요.